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바로 이야기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PD 수첩 방송을 가지고 좀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석 기자를 좌파 패널로 분류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노지민 기자가 좀 정리 좀 해주시면. 네, 이게 지난 11일에 MBC PD 수첩이 언론 탄압 관련해서 여러 이슈들을 정리하는 방송을 했어요. 이틀막 시대 위기의 한국 언론이라는 제목이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방송심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공영방송 제작 자율성 침해 문제 등 이렇게 여러 최근의 현안들을 쭉 정리를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방송 다음 날에 국민의힘이 이 좌파 야당 측의 3대 23으로 치우친 극단적 패널을 통해서 이 방송 내내 정부와 여당만을 맹비난했다라고 하면서 이 피드수첩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민원 신청한 그 전문을 펜앤드마이크라는 그 인터넷 매체가 공개를 했는데요. 네. 보면 이제 출연진을 우파 내지 중립적 인물 그리고 좌파와 야당 측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네. 이재석 기자가 그 좌파와 야당 측에 분류가 된 거죠. 그래요? 네. 그럼 좌파 패널께서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뭐 3대 23, 그리고 23명이 다 좌파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23명이 아니라 23회 이 횟수를 횟수, 따졌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횟수. 제가 2번 인터뷰가 나갔더라고요. 네. PD수첩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좌파냐 우파냐를 떠나서 저는 사건의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19년 동안 KBS에서 일하다가 어린이 합창단에 이제 어린이 합창단 관리부서에 발령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퇴사하게 된 동기가 됐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어린이 합창단 관리부서에 발령받은 어떤 이례적 인사의 당사자기 때문에 PD수첩은 저에게 인터뷰 요청을 한 것이고 제가 응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처럼 그 당사자들이 꽤 많아요. 뭐 주진우 씨라든가, 뭐 김준일 평론가라든가, 장성철 평론가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당사자들을 그럼 인터뷰해야지. 그럼 언론이 보도할 때 당사자 인터뷰를 안 하면 뭐 누굴 인터뷰하라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좌파 우파 이런 얘기 자체가 얼마나 참 구태의연하고 좀 뭐 8, 90년대 용어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언어들은 어떤 논리 비평, 강론 비평을 하기 싫거나 할 수 없을 때 흔히 붙이는 딱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참 뭐 굳이 제가 반박 논평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 우리 그 단골 촌철이신데요. 현님이 좌파, 우파, 대파다. 이제 댓글 달아주는데 저거 이거 하도 나오다니까 저는 하나 이제 지어냈어요. 제가 이제 그 젊을 때 무협지를 참 꽤나 많이 탐독했던 입장에서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나는 정파다. 무협지 보면 정파가 있고 사파가 있지. 예. 좀 읽으셨나 보네. 아니, 저는 무협지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정파 사파라는 얘기는 막 네티즌들 사이에서 글 쓸 때도 많이 인용되는 표현들이니까. 그러니까, 정파 이제 뭐 소림사 그죠? 무당파 뭐 쭉 하는 게 있어요. 네, 뭐 이제 9대 종파도 얘기를 하고 6대 종파도 얘기하는데 사파가 좀 매력적이죠. 근데 뭔가 비주류라서. 그러니까 무협지가 한때는 정파를 쭉 가다가 너무나 이제 식사가니까 이제 사파에서 주인공을 끌어올리는. 그럼 사파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보고 사파래? 난 정파라니까. 예. 그러니까 정파 어때요, 정파? 정파 좋네요. 그러니까 나는 정파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뭐 좌파다 우파다 이거는 기준은 혹시 제시했습니까? 기준이 그러니까 뭔지? 그 기준을 너무 알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그 기준이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분류가 된 인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 좌파라고 한 야당 측이라고 한 이런 그 그룹을 보면은 뭐 민주당 의원도 있고 야권 추천 방심위원 분들도 있고 이런 것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장성철 평론가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됐어요. 그 우파라고 분류된 그쪽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당, 야당을 중심으로 나눈 것도 아니고. 그분은 보수 참칭 패널 아닙니까? 그렇게 규정이 되어서 뺐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다 좌파라고 그런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러면 모든 출연자를 5대5로 그럼 맞추라는 거냐. 그런 방송, 그런 보도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작진의 어떤 문제의식과 기획 의도에 따라서 인터뷰인은 구성이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좌파 우파 구분법을 그대로 그냥 100번 양보해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 잘리거나 그만둔 우파 패널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갈등을 빚으면 다 좌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어떤
그 분류에 네. 따르면 자꾸 네. 이들 이러다 하면 안 되겠죠. 국민의힘 엄연히 지금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가 근데 기자들 사이에서도 너무 언어가 극단적이고 주장이 좀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의 어떤 주류적인 관점이라고 보기도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점이 좀 중요한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류적인 관점이 막 이렇게 뭐 언론인들을 향해서 좌파다 우파다 딱지 붙이고 이렇게까지 또 하진 않거든요, 정치인들이. 그런데 네. 미디어 특위는 이렇게 성명서를 내거나 뭐 주장을 펼 때 매우 극단적인 언어들이 표출되고 있어서 언론계에 종사하는 그 기자들이나 PD들 사이에서는 너무 나간다. 예, 이런 평가들이 그동안 많았거든요. 예. 근데 민원 전문을 공개하는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어떤 채널로 받았는지가 좀 궁금한 게 보통 이제 방심위 같은 데에서 심의 안건은 그 안건 제목이나 이제 간략한 내용 정도만 공개가 되고 예. 이 전문이 다 올라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문 같은 경우는 신청인 쪽에서 주거나 아니면은 뭐 방심위 쪽에서 받거나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해서 뭐 과거 같으면은 단독 보도거리거든요. 이런 전문 자체가. 그런데 펜앤드마이크만 놓고 봐도 뭐 최근에 있었던 그런 일련의 국민의힘의 민원 신청 같은 것들이 전문이 그대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거의 그냥 전달하는 창구처럼 나오고 있는 게 펜앤드마이크라는 어떤 매체의 성향을 봤을 때는 예. 예, 뭐 충분히 뭐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되게 이례적인 어떤 현상이라 바람직하다는 현상은 당연히 네. 아닌데 예, 뭐 그 그렇죠. 특별히 그리고 뭐, 원래는 예. 그 정당이 이렇게 특정 방송사에 계속 이렇게 꾸준히 민원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이전에는 굉장히 좀 숨겨야 될 만한 일처럼 나왔고 예. 그리고 과거에 이 정현주 전 방심위원장 같은 경우에 정당별 그 민원 현황 같은 거 공개했다가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하면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 그런 것과 관련 없이 거리낌 없이 그냥 계속 그 정당의 민원 신청 전문이 이렇게 다 나오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거기 출연하는 패널들이라던가 방송사의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까 무협지 얘기하셔서 저도 갑자기 표현이 떠올랐는데 요즘 좀 언론계나 이런 방심이나 방통이나 이런 좀 전체적인 이 업계를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흔히 업계를 보면 강호의 도가 사라졌어요. 맞아요. 그거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요즘 보면 강화의 도가 없어요. 예. 상도의도 없고. 상도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불문율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 되게 그런 중요한 게 거예요. 강호의 도가 사라지면 참 피곤해지는 거죠 서로가. 뭐 너 좌파냐, 우파다, 뭐 그러니까요. 너 왜 그랬냐 이런 식의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참 저열해지고 저급해지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참 무협지 얘기를 오늘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협지가 보편성이 좀 있어요. 괜찮아요. 아마 그냥 확 와닿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강호의 도가 많이 사라졌죠. 네. 지금 댓글 보니까 하켄님이 정통 보수라던 이회창도 지금이면 좌파라고 딱지 붙일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이제 보수라고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보수 정당에서 활동하신 분도 보수 참칭이 됐으니까요. 그나저나 노재민 기자는 또 뭐 고발당했어요? 일단은 지금 제가 뭔가를 정식으로 연락을 받거나 소장을 받거나 한 거는 없는데 네. 그 최근에 그 미디어 X라고 이제 공정언론 국민연대라는 단체에서 만든 매체가 있어요. 예. 뭐 거기 있는 소속 기자들이 그 역사저널 그날 KBS 제작진한테 전화를 걸어서 근태 관련 질문을 했다라는 의혹이 그건 이제 의혹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실인 거고 이제 거기에 역사저널 그날 피켓팅을 하던 직원들한테 뭐 휴가는 쓰고 일하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했던 게 그 역사저널 그날이나 뭐 다큐인사이트 사태 같은 것들의 책임자인 이재원 제작본부장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노조 KBS 본부가 이재원 본부장이나 아니면은 사측 누군가가 직원들의 근태 정보를 이렇게 흘려준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한 일이 있었어요. 노 기자가 KBS 본부가. 예. 네, KBS 그렇게 본부, 성명이 나왔고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뭐 MBC도 보도를 했고 또 다른 매체도 보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공관련 쪽에서 성명이 나온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종합을 해서 인용을 하는 기사를 썼고 나중에 이제 공관련 쪽에서 성명을 낸 걸 보니까 이제 KBS 본부와 노지민 기자와 그 기사를 승인한 그 주체들까지 다 고발을 했다. 이렇게 성명을 냈더라고요. 아직 그래서 이제 그 고발장 보지는 못하셨고. 네, 그래서 정말로 고발을 했는지 그리고 고발을 했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했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되지 않아서요. 그럼 지금 제가 이제 그 좌파 패널과 피고발이는과 함께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무서워라 갑자기. 공원년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뭐 하는데요, 도대체 공원년이? 그러니까 이게
언론 단체죠. 그러니까 공정언론국민연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언론 단체인데 보통 그 대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공영방송에서 경영진으로 일을 하셨거나 또는 이제 언론노조가 아닌 다른 그 소수 노조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주요 뭐 임원이나 아니면은 그 활동하는 대표로서 지내셨던 분들인데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2022년 6월에 생겼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생겼고 그런데 신생 단체인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단체 관련 인물들이 활동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장겸 의원, 이제 전 MBC 사장이 있고 또 YTN 민영화되고 나서 처음 사장으로 간 김백 사장 같은 경우도 공언련 출신인 거고 그리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이 공언련이 추천권을 가진 단체로 추가가 됐어요. 이번에 구성을 할 때. 그래서 공언련 추천 단체로 공언련에 있는 이 권재홍 위원이 추천이 됐고 그리고 이 공언련에서 이제 초대 대표였나요? 지금 정확하게 직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공언련 출신 인사인 최철호 씨를 이제 국민의힘이 추천을 했고 선방이 저기 위원이었죠. 네, 그래서 선방위에만 추천권을 가진 단체로 추가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단체의 전현직 임원 2명이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공언련 말고 민언련이라고 있어요. 네. 그죠? 이제 민언련은 역사가 꽤 된 어떤 그 이제 언론 그 시민 단체인데 제가 이제 얼핏 그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러니까 활동상이 좀 약간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민원연 사무총장 출신의 뭐 최민희 의원이 뭐 방통위원도 하고 뭐 했던 부분이 있어요. 네. 뭐 그다음에 뭐 이제 그 또 보수 쪽에서는 민원연이 민주당이 너무 경도된 또 단체 아니야.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냥 예. 그렇다 치더라도 활동상 부분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느낀 게 민원연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모니터 활동을 해가지고 모니터 보고서 발표하고 하는데 그거를 방심이나 선방위로 달려간 적이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다만 발표를 하죠. 발표를 해서 이러이러한 보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공론장에 던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공론에 회부하는 활동이 대부분이었죠.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뭐 한두 건 아마 그 고소를 했던 거 제가 기억이 나요. 그거는. 네. 기억이 나지만 방심이나 선방위로 껌껌이 이렇게 이제 그 민원 넣고 했던 것은 저는 거의 기억이 없거든요. 그리고 공언련은 지금 네. 본인들이 플레이어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 사실상 네. 예, 선방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민언련은 이달의 좋은 보도상이라든가 올해의 좋은 보도상 같은 자체 이제 그 시상식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공론의 장에다가 어떤 보도가 왜 문제인가를 그 담론을 던지는 역할 거기에 이제 주력하는 그 단체였다면 지금 공언련하고 완전 성격이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서 저는 언론 보도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의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론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보도에 대한 문제 의식을 어떻게 그러면 풀어내 가지고 생산적인 과정으로 던질 것이냐 그러니까 차원은 되게 중요한데 그게 공론장에 던져져야 되는 것이지. 제재의 공간에 던져지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언론 관련 단체가 항상 이 정파성에 대한 논란을 가지고 오기는 했어요. 어느 단체든 간에. 그런데 이 단체 같은 경우는 방금 이재석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플레이어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아마 보도 나온 거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지난 선방위 징계 짚어보면은 그 지난 연말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선방위 민원 304건이 있는데 이 중에 정당 민원은 모두 국민의힘이 했고 이 단체 민원은 모두 공정언론국민연대에서 접수한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언련 출신 인사들 2명이 선방위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뭐 회피라던가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모든 자기가 출신인 단체가 민원을 제기한 것들을 그 위원들이 다 심의를 하고 제재로 상당수가 이어지는 구조가 이게 너무 아무렇지 않아진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죠. 그런 게 바로 강호애도가 사라진 네. 대목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과연 뭐가 공정이냐 뭐 그런 얘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하도 해가지고 입이 아프니까 그 정도로 가름하고요. 예. 자, 두 번째 얘기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결국 이제 그 민주당이 방송 3법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거를 결국은 당론으로 발의를 했어요. 자, 네. 이재석 기자는 어떤 점에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 얘기를 또 안 한 것도 아니고 네. 이게 뭐 그 민주당이 다수니까 통과야 될 것이고 또 야칠당이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회 통과야 뭐 되겠습니다만 이게 대통령 거부권은 당연히 있을 것 같고 그럼 다시 왔을 때 이제 8명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건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최민희 과방위원장하고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에 인터뷰한 걸 제가 살짝 듣고 왔는데 뭐 본인들도 이게 이제 거부권이 행사가 된 이후에 다시 표결을 했을 때 이제 8명 국민의힘 의원 최소 8명 이상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런 조건 그런 안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또 입법부로서 할 일은 해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돌고 돌아 다시 또 뭐 그렇게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 뭐 사실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예, 이야기했어요. 네. 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찌 본다면 언론타나 국정조사 이제 국면에서 이게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이거와는 별도로 방송 3법은 아니죠. 이거는 아마 그 언론중재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네. 이 카드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참 어차피 당론도 아니고 극히 일부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긴 합니다만 민주당 내에서 예. 그러나 민주당 다수 주류의 의견도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입법이 될 거라고 크게 걱정하는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꾸 이게 이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데 이 법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거죠? 예. 근데 이거는 그 취지는 알겠어요. 그 취지는 알겠고 그 취지를 심정적으로 이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언론 환경이 이토록 취약하고 척박한 데서는 언제든지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큰 법이다.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매우 시기상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노지용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번에 정청래 의원 안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그 권력이 있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예외로 둔다는 조항이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이 여당일 때 추진했을 때 있었던 조항이 지금은 없거든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그 언중이가 언론중재위원회가 어제 그 2023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이라는 걸 냈어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이 언론중재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총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 피해구제 신청한 현황을 보면은요. 개인 중에서는 정치인이 제일 많고 그리고 단체 중에서는 뭐 기업, 조합, 지자체, 언론사 순으로 비중이 높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언론사가 신청인인 경우에는 거의 91% 넘게 인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언론 관련 판결을 또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것도 있어요. 이거는 아직 2023년 거는 안 나온 것 같고 2022년 기준인데 여기서도 개인 중에서는 공적 인물 비중이 높고 그 중에서도 정치인 비중이 높고 또 단체 중에서는 기업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정치권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그 언론 조정 중재 관련된 제도라던가 아니면 뭐 소송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는 너무 우리가 다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명예훼손 관련 혐의로도 굉장히 처벌이 잘 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언론중재법 개정 취지를 살리려면 좀 디테일한 논의가 필요한 거고 뭐 이전에 그러면 언론 자율 규제 같은 것들은 어떤 식으로 강화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논의에 붙여져야 되는데 지금 이 법안이 이렇게 이슈가 된 것이 시작이 처음에 이제 양문석 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조선일보를 언급하면서 악의 축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게 네.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가짜 뉴스를 안 쓰는 언론사들은 뭐 걱정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단순화해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언론사에 아마 그러니까 두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포르말린 통조림 보도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만두소 보도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네네. 만두소. 그래서 그 제가 뭐 특정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한 업체는 아예 폐업을 해버렸고, 그다음에 또 한 업체의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어떤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런 사례를 연상을 하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하고도 남을 그런 어떤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근데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그렇게 그러면 다발성을 띠면서 나타나는가의 문제가 예. 한 가지가 있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지금 표현의 자유를 엄청 강조하는 미국의 수정헌법 체제, 거기에서도 이제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이야기하면 다 미국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우리나라는 언론 보도를 가지고 민사로 손배소를 거는 것과 동시에 형사 책임을 물어요. 예, 가능하죠.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책임을 묻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징벌제가 이제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느냐? 미국은 뭐 그 형사적으로는 거의 예. 대신 그러니까요. 이제 미국에서는 명예훼손 소송감이 아닌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소송이 이뤄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미국과는 다른 또 언론 환경은 왜 보지를 못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나라마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 자유 지수라는 게 높아봤자 40위권이고 지금은 60위권으로 추락했는데 네. 이런 환경에서 과연 이 법이 어떻게 악용될지는 너무 뻔하다. 아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법원도 사실은 너무나 그 통상적이고 관성적인 판결을 해요. 네. 보통 명예훼손 때문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면 기본 500만 원, 뭐 많아야 1,000만 원. 그러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은 규모가 어느 정도냐를 봐가지고 거기에 맞게 그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그냥 보통 관행상 500만 원 있으니까 500만 원 땅땅땅.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사법부에서 한번 돌아볼 부분은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판결할 필요는 그러니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손해 본 거에 실질적으로 그걸 보상할 수 있는 판결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위자료 기준에 대해서 오히려 현실적인 기준을 좀 정비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이미 지난번에 언론중재법이 논쟁이 됐을 때부터 제기되었고 네. 이게 실질적으로 피해 구제를 위한 방법이 뭔지 정교하게 논의를 할 때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징벌적 손배제라는 것도 실제로 손해 본 것의 몇 배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 제가 하나 되묻고 싶은 게 그러면 지금 법원 판결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게 얼마다라는 계산이 정확하냐부터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주먹구구식이죠. 좀 심하게 아니라는 얘기하면. 거. 그렇죠. 예.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명예훼손에 따른 어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500만 원. 제 기억으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2천만 원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등급 매겨가지고 대충 거기에 맞춰가지고 형량 때려 그 금액 때려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징벌적 성격이 되려면 기준선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법원에서 기준이 되는 실제 손해액을 정확히 지금 계산하고 있느냐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이런 구제 제도 같은 것들이 정말 무고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턱이 낮아져야 되는 거고 이걸 너무 교묘하게 악용하는 것들도 견제할 수 있는 게 같이 필요하거든요. 요즘엔 보통 뭐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이거를 한꺼번에 같이 걸어버리는데 그 전에 애초에 이렇게 반론 취지에 응하지 않고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예. 뭐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폐업한 경우는 저는 하나만 말씀을 드렸지만 찾아보면 여러 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평생 어떤 그 땅 피땀을 그 바쳐가지고 겨우 일군 사업이 섣부른 보도 하나 때문에 섣부른 방송 하나 때문에 하루아침에 문 닫아버리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다. 네.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건에 대해서조차 지금까지 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는지를 먼저 돌아보라.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정치권에서 지금 이 법을 주장하는 그 문제 의식이 지금 김종배 앵커가 얘기하는 그런 차원이냐 과연. 예, 아니면은 어떤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린 차원이 더 크냐. 네. 이것도 좀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게 당론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총선 끝나고 나서 이건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이제 민주당에서의 그런 설명도 있었는데 정말 이게 그러면 당론이 아니라서 소수 의견으로 놓을 거냐. 근데 이걸 발의한 의원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란 말이죠. 그럴 거면 민주당에서 차라리 정말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피해 구제 필요한 걸 강화할 수 있느냐. 이걸 공론화하고 논의를 시켜야지 이게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하면서 그냥 놔두고 방치하는 식으로는 가면 안 됩니다. 아니 언론에 대한 문제의식은 저 뭐 공유할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러니까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좀 많다고 보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것이냐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 더 정밀할 필요는 있다. 이 말씀까지 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